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관련 법률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핵심 법률이 두 가지죠. 성매매 처벌법하고 아청법. 법 조항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궁금한 건 실제 현장에서 처벌과 보호, 이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이랄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게 법은 분명히 성매매 근절 이렇게 외치는데 현실은 또 온라인 플랫폼 뒤로 더 교묘하게 숨어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성매매 처벌법.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 뭘까요? 네, 그 법의 목표는 단순히 성매매 행위나 알선 자체를 처벌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법의 목표로 명확하게 딱 명시했다는 점이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과거 법들과는 좀 다르게 착취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해자 보호에 확실히 방점을 찍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정확히 어떤 행위까지 포함되나요?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던데요? 네, 맞아요. 범위가 좀 넓죠. 핵심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고 또 대가, 그러니까 금품이나 다른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구강이나 학문 같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요. 심지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노출, 자위행위 또는 그런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다 성매매로 봅니다. 와. 여기서 중요한 건 불특정인 그리고 대가성,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네네. 이것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아, 불특정인과 대가성. 이게 나중에 좀 논란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반대로 성매매 피해자는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위계나 위력, 그러니까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또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 때문에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그리고 청소년이나 장애인처럼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알선되거나 유인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성매매형이 다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처벌 수위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사안은 정말 처벌 수위가 확 다르더라고요. 네,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구매자 포함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성구매 초범이면 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성인 대상일 때 얘기고 아청법,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그 미성숙함이나 취약성을 고려해서 훨씬 더 무겁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상당히 높죠? 와, 1년 이상이군요. 벌금도 액수가 상당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걸 영업 목적으로 알선했다면 이건 정말 중범죄로 봐서 5년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7년 이상이요. 정말 엄하네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불특정인 요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실제 사건에서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면서요. 성현아 씨 사건 판례가 좀 유명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판례가 중요한 기준을 좀 제시했죠. 대법원에서 당시에 피고인이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난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설령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매매의 불특정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관계의 성격이라든지 만남의 의도 같은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사실 법 집행 현장에서는 진지한 교제냐, 성매매냐 이 경계를 가르는 게 좀 모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 온라인 성매매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커진 것 같아요. 익명성에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동원된다고요? 이걸 법이 따라잡는 게 진짜 큰일이겠어요. 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랜덤 채팅 앱이나 SNS 같은 게 특히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이제 익명성이 보정되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나 기프티콘 같은 신종 결제 수단이 쓰이고
또 서버는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심지어는 성매매가 마약 유통이라든지 다른 범죄하고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법적으로는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자료들에 보면 현실에서는 그 벽이 꽤 높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성인 판매자가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법조항 성매매 처벌법 제6조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자발성과 강요의 경계가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 어떤 착취 상황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사실상 성판매자 본인에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증 책임이. 그렇죠. 그리고 뭐 다시 함께 센터 같은 지원기관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선뜻 찾아가기 어렵거나 아니면 지원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시스템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군요. 이 법 자체에 대한 헌법적인 논쟁도 있었잖아요. 2016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성매매가 갖는 사회적 해악이라든지 인간 존엄 보호의 필요성, 이런 측면을 좀 더 강조했고요. 반면에 소수 의견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성인 판매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6대3이었군요. 의견이 갈렸네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구매자만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이나 아예 합법화해서 규제하는 독일 모델과는 또 다른 한국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한국법은 성매매 근절,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또 잡기 힘든 온라인 범죄의 증가, 그리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와 또 계속 변화하는 현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가치,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칠까 합니다. 강요나 척치 정황을 입증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온라인의 익명성은 더 퍼져만 갑니다. 특히 많은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발적 선택과 어쩔 수 없는 착취 사이의 경계를 자주 흐리게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과 사회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둘을 더 날카롭게 구별해내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